그동안 꾸준한 논란을 일으킨 법조 기사의 관행 문제 오늘 더욱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출신이시죠? 이현주 변호사 오늘 특별히 또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방송 출연도 잦으시고 네. 방송 나올 때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있는 예. 검찰을 엄청 저격하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 이제 검찰을 사랑해서 그런 거겠죠? 사랑하기 너무 두려운 조직이잖아요. 무섭죠. 네, 검찰의 표적에 대해서 억울하게 당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분들을 뭐 타인이 아니고 우리한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검찰이 바르게 서는 게 우리 모두의 이슈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살짝 겁은 좀 나시나 보군요. 겁은 고소한다고 했을 때 내부에 뭐 어떤 분이 고소한다고 했을 때 좀 겁먹긴 했는데 네. 뭐 생각해 보니까 뭐 얼마 만에 괜찮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분이 저랑 싸워서 그분이 입을 내상이 더 크잖아요. 그럼 그 뒤로 고소 실제로 안 하셨고. 예. 대단하십니다. 저격수가 제격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도 살펴본 채널A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여전히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각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들 보고 계십니까? 제가 봤던 기사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거는 7월 9일자 중앙일보에 추미애 숙이는 척 윤석열 의미심장 5줄 의견이라는 이를테면 윤 총장의 최종 의견에 대한 분석글입니다. 근데 분석글인데 제가 좀 보자면 검찰 내부 이야기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이번 사태 길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고 한다라던가 혹은 윤 총장은 뭐 이랬다더라 하면서 윤 총장의 메시지는 완성된 문장 형태가 아니라 뭐뭐됨 음으로 끝나는 개조식 문장을 사용했다라고까지 하면서 문장을 분석하면서 거의 심리 분석과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해석을 덧보탰는데 그냥 단순하게 팩트를 전달하거나 이 사실이 뭐다라고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왜 검찰발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때로는 약간 추정을 불명하고도 이렇게 심리 분석과 역할까지 해야 되는지 좀 의구스러웠습니다. 예. 요 근래 보도 이현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 대립각. 예. 기사들의 대부분은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맞붙었다. 누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뭐 하나의 게임이나 쇼처럼 만들어 버리는 기사가 주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경향신문 7월 9일자 기사, 뭐 추 장관의 사실상 백기투항 요구 이런 게 나왔는데 헤드라인만 읽어보면 뭐 윤 총장이 뭔가 부당한 압박을 받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요. 예. 그리고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할 듯. 이거는 대검의 희망 사항이지 기자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이런 기사도 참 기자의 시선 자체가 대검 검사들하고 동화돼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칭찬하고 싶은 기사는 한겨레 신문의 그 추미애 장관 그 기사 타이틀은 추미애 검찰 내부 조직 이렇게 분열되는 것은 공정한 수사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는데 이 기사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그 이유는 그러니까 그 검사 윤리 강령에 비춰서 이 사건을 회피하는 것이 맞다라는 점을 잘 지적했고 두 번째는 그 윤 총장이 애초에는 대검 5부장 회의에 이 사건 지휘를 맡기겠다라고 약속했다가 나중에 이걸 뒤집었다. 뭐 이런 점을 잘 정리를 하고 있어서 가장 잘된 기사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 장관하고 총장의 대립을 기사로 지금 많이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쓰는 단어들을 보면 거의 격투기 중계 쓸 법한 단어들입니다. 대놓고 때렸다, 단칼에 내쳤다, 걷어찼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스포츠 중계하는 것 같이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과연 이 대립이 싸움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도 일단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대립 관련 뉴스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핵심이 묻힌 건 아닌가 이런 걸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방금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근에 유행하는 언론의 유행어가 때리다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지금도 개통에 의한 주임에도 불구하고 때리다라는 명칭을 썼는데 또 이 정책에 대해서 혹은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부정적일 때 거기다 때리다를 써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때리다거든요. 이 때리다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지금 남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또 저는 윤석열 총장을 영웅화하는 정치적 맥락까지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 영웅화는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피해자 내지 박해자 이미지라는 게 영웅화의 굉장히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있지도 않은 어떤 박해의 어떤 프레임을 씌운다라던가 그리고 검언유착 의혹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수사할까를 전 당연히 외청의 어떤 장인 검찰총장과 그리고 법무부의 장관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다가 아니라 굉장한 대결 구도처럼 얘기를 해서 본말이 사라져버리고 이게 무슨 문제야? 그 두 사람의 갈등 문제야라고 위치 이동을 해버리는데 결국 이렇게 해서 이익을 보는 건 누구냐. 그리고 검언유착이나 이 의혹에서 시작된 그 당사자들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닌가라고 좀 우려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 듣고 보니까 이 때리다라는 표현 예. 이 자체가 좀 흥미롭게만 느꼈는데 이 표현을 씀으로써 누군가는 가해자가 되고 누군가는 바로 피해자가 돼버리는군요. 게다가 폭력적입니다. 아 폭력적이니까죠. 네. 뭐 때리다도 있었고 죽이다도 있었죠. 죽인다. 검찰 죽이기.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 죽이기라는 건 조선일보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죠. 예. 아니 강 교수님 말씀처럼 가장 지금 궁금증이 드는 게 법무부하고 검찰이 좀 협의를 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뭔가 그 개선점을 도출해내는 게 합리적인 방법 아닌가요?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정말 당연시 되는 게 아닌 건지 진짜. 저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했었는데 형사 1부와 대검의 윤석열 총장 간의 마찰이 일단 있었죠. 형사 1부에서는 그 윤 총장 그 특임 검사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를 인정해달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보고만 받고 지휘는 하지 말라라는 걸 요구했었고 그리고 윤 총장이 구성하려고 했던 전문수사 자문단을 일단 그거에 반대를 했었죠. 전문수사자문단은 예전에 문무일 총장이 강원랜드 사건의 재미를 보신 거잖아요. 총장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도움을 했고 거기서 그걸 차용하려고 하니까 중앙지검 형사 일부는 반대를 했고 그래서 중앙지검하고 그 윤 총장이 대립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수순이라고 이렇게 당연하게 보시는군요. 예. 뭐 때린다거나 죽인다거나 너무 이렇게 가격한 표현을 쓰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윤 총장을 뭐 십자가에 매달아서 무슨 희생양으로 만드는 그런 류의 기사라고 생각됩니다. 예. 임정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한 것처럼 제가 제일 항상 그 궁금한 게 그러니까 검찰 관련해서 뭔가 갈등이 얘기될 때 지금 그 추 장관과 갈등하고 있는 검사 대체 몇 명일까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제로? 예, 검사 수를 전체를 뭐 한 2천여 명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실명이 거론되면서 그 갈등 관련된 발언이 인용되는 사람은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고 뭐 조선일보 등이 이제 검찰의 반발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멘트를 따는 것들은 익명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관계자, 한 검사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실제로 몇 명일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추측이 되냐면 이게 어쨌든 그 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이고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의 그 검찰에 대한 신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사건이 결국 불기소로 되면 검찰에 대한 불신이 계속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총장의 직접적인 지휘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나중에 뭐 결과만 보고하도록 하고 그래서 만약에 무리한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뒤집히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검사들이 있을 것이고 더 많은 기사는 사실 별로 관심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검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 수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계속 되잖아요. 어떤 청은 월 평균 한 명이 200건 이상을 담당한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정말 자기가 맡은 수사에 집중하느라고 별 사안을 들여다볼 여유도 없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검찰이 반발한다고 했을 때 그 실제 수가 몇 명이고 누구인지를 좀 분석하는 기사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저는 이번 보도를 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분명히 법무행정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법조 보도인데 정치 기사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코멘트를 따서 보도하고 그 의미를 해설하고 또 검찰의 반응을 또 관측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정치부 기사들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정책을 두고 두 정당이 다툼이 벌어질 때에도
이것을 정당의 대표 인물들 간의 개인적 갈등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그 과정에서 정작 갈등이 원인이 된 정책이나 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보도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의 두 권력자가 힘 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누가 이기는가에 집중된 보도를 시민들이 보면서 마치 복싱이나 이종훈 격투기 선수들의 타이틀 매치를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기도 하고 어느 한쪽을 응원하기도 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갈등이 왜 벌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나 고민들은 사라졌다는 것이죠. 네. 자, 이런 대결 구도 보도들을 쏟아내면서 기자들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이라던가 뭔가 좀 더 심층적으로 보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사들을 쓰는 건지 그렇다고 좀 보세요? 예, 이현주 변호사께서는 기사들을 보고 계시면 저는 이 기사를 대부분의 기사들이 이거 대검의 대변인 권순정 검사가 직접 쓴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니까 미움받죠. 그 추미애 장관이 최후 통첩을 7월 9일이었던가요? 10시까지 통보해라라고 했을 때 그 전날 대검에서 건의를 냈었죠. 독립수사단을 구성하고 김영대 고검장이 이 사건의 단장이 되겠다라는 걸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사들이 법무부 장관의 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네. 그걸 전폭적으로 수용한 위에서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그 검내기, 친검 기자들라고 비판을 받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이 보더라도 윤 총장이 끝끝내 발을 안 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수사단의 독립이라는 글자만 붙인다고 독립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김영대 고검장은 누구냐, 앞에 허수아비처럼 세워서 뒤에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일반인들의 인상일 텐데 기자들은 그 대검 정말 저는 권순정 대변인이 쓴 기사인 줄 알아서 너무나 시선이 동화돼 있다는 아예 의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의심을 가지지 않고 탐구도 하지 않는 예, 그렇군요. 격투기 중계라고 아까 제가 표현했는데 네. 이거는 격투기 중계 중에서도 편파 중계군요. 네. 요즘 그런 중계가 유행이에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박영흠 교수의 최근 연구를 좀 살펴보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조 출입 기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법조 뉴스가 만들어지는 관행을 확인하셨다면서요? 예. 논문을 쓴 계기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2의 시청자분들께서 언론개혁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언론개혁의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기레기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기레기라는 이 모멸적인 언어는 문제의 원인을 기자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의 부도덕과 무능력이 지금 오늘날 우리 언론의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해외나 국내의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기자의 개인의 성향이나 선택을 뉴스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하거든요. 어쩌면 그것보다는 기자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이 사실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자를 욕하고 조롱하기보다는 기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을 바꾸어주는 방식으로 접근할 때 언론 개혁이 더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친검 기자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정말 권력지향적이고 출세를 하고 싶어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검사들과 술자리에서 어울리면서 유착하고 내통하고 그렇게 해서 검찰에 대한 편향적인 기사가 나오는 것이냐. 그보다는 어쩌면 평범한 기자가 검찰을 출입하게 되었을 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와 조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어쩔 수 없이 친검 성향의 기사를 쓸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환경과 구조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총 18명의 현재 법조를 출입하고 있거나 과거에 법조를 출입한 적이 있는 기자들을 심층 인터뷰를 했고요. 종이신문, 방송사, 인터넷신문, 통신사 등 여러 언론사에 속해 있는 기자들을 만났는데 여기에는
법조를 출입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기자부터 만 15년 이상 법조를 출입한 베테랑 기자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괜히 그 논문까지 쓰셔가지고 귀찮게 저도 이제 논문을 읽게 됐는데 37장이나 되더라고요. 예. 읽다가 중간에 좀 포기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그 솔직하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이게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인터뷰가 조작이 아니라면 그 끌어내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조작은 아니겠죠? 네, 당연히 아니고요. 어쩌면 기자들도 네. 그렇게 좀 내면의 어떤 고민들을 솔직하게 풀어낼 어떤 대상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조 기자들이라고 해서 다 머리에 뿔 달린 악당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지금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그 검찰 기자들에 대한 비판을 보면서 많은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사 생활을 하셨고 사실 법조 기자들을 좀 만나 보셨을 텐데 이런 속내를 좀 털어놓는 기자들이 좀 있었습니까? 예, 이현주 변호사님. 자기 조직 문제나 조직 내부의 불합리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저는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솔직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내적인 갈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참 이런 식으로 검사들 개개인도 좀 왜 그렇게 네. 사건을 엉터리로 하는지도 좀 누가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조근조근 이렇게 예, 저격을 하시네요. 그 언론 관련해서 이쪽에 논문 쓰셨으니까 네. 검찰 관련해서 논문 하나 쓰시면 되겠네요. 괜찮네요. 네.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양심으로 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의 간행, 조직의 그렇죠. 제도를 못 넘어서죠. 개개인들이 다. 그런 점에서 이제 가중한 기사 생산 부담 때문에 팩트 체크를 제대로 못하고 기사를 쓰게 됐다. 근데 이 세계는, 이 법조 세계는 그 오보가 넘쳐나고 오보가 상도 받는다라는 너무나 솔직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되게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논문 쓰시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그거 안 하시네. 하고 싶은 말만 하시네. 자, 눈에 띄는 내용을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의사실 보도, 즉 언론이 압수수색, 소환조사, 구속영장 청구 같은 단계별로 수사를 생중계하는 것에 대해서 기자들도 이건 좀 부정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생중계 보도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니까 지면 비우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최욱 씨가 논문을 네. 좀 읽다 말긴 했지만 네네. 예,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굉장히 솔직합니다. 권력형 비리 수사 의혹 제기가 되었다 그러면 모든 언론이 면을 잡아놓고 시작한다. 종합 1면 톱, 종합 3면, 종합 4면 톱. 67명의 기자가 만자를 채우기 위해서 오후 5시까지 기사를 막기 위해서 정말 피가 마르는 노력을 한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 심적 압박감에 못 이겨서 극히 소수의 기자는 소설을 쓰는 거다. 이렇게 정말 솔직한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이런 줄은. 제가 그 짧은 시기였고 이제 그만둔 지 오래되기도 했지만 잠시나마 언론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잠깐 드리자면 저는 2009년도에 경향신문 법조기자로서 대검 출입을 했었습니다. 2009년 5월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던 시기거든요. 저는 당시에 그 대검을 출입하면서 그 검찰 브리핑을 무비판적으로 받았었던 기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제가 기자를 그만두게 된 데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시 보도에 대한 변명을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긴 시간 동안 반성을 하면서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왜 나는 그러한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근데 당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여기서 저와 그 심층 인터뷰를 했던 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매일 아침마다 지면 계획이 나오는데 1면부터 3면, 3면에 완전히 다 비어 있습니다. 이 태평양 같은 지면을 2~3명의 검찰 출입 기자들이 하루 종일 취재하고 작성해서 메워야 됩니다. 근데 취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브리핑을 받아 쓴 다음에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과 검증 없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기사를 집필하는 데만도 마감 시간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얘기한 만자, 원고지 수십 매를 아주 극소수의 기자들이 정말 하루 종일 피를 말려가면서 쓰는 것이고 그 과정이 매일 되풀이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
나만의 취재를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몸은 녹초가 되어 있고 정신적으로는 이미 탈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저녁 시간대가 되면은 또 경쟁 언론사에서 단독 뉴스들을 또 쏟아냅니다. 그럼 그걸 또 확인해야 돼요. 받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쳇바퀴 굴러가듯이 아주 강도 높은 노동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할 수 있는 조금의 여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보도를 한 기자들의 어떤 행위들을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언론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바꿔 나가는 노력들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법조 출입 기자들의 애환이네요. 예, 이현주 변호사께서는 이런 애환을 좀 알고 계셨습니까? 뭐 기자들이 편하게 이렇게 특종, 단독 이런 걸 주워 먹는 걸 참 좋아하는구나. 일을 안 하나 왜 안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기사들을 뭐 쏟아내서 클릭수 장사를 하고 이게 압박이 크다는 건 몰랐죠. 예. 저는 좀 궁금한 게 좀 묻고 싶습니다. 애당초 왜 이렇게 많이 비워두게 됐냐는 거죠. 검찰발 그런 기사에 대해서 마련해 놨다라는 거죠. 이게 아마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은 아닐 듯합니다. 뭔가 계기가 있어서 마련되었을 텐데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이게 원고지 50매 정도 되는 거고요. 결국은 A4 용지로 한 7장 되는 분량을 비워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이 A4 7장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결국 보면은 권력형 비리 수사가 왜 재미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재미가 있으니까 칸을 비워놓고 재미있기 때문에 기자들 여기다 몰아넣는다는 건데 네. 아마도 경험이 있었겠죠. 파워 엘리트 그룹으로서 정치인들 혹은 권력자들의 명운이 검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걸 봤고 거기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걸 봤을 때 아마 언론 소비자들이 되게 흥미를 보였던 이런 어떤 경험이 축적되어서 이게 관행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계속 되고 있지만 저는 이걸 보고도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왜 비워놓느냐라는 질문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 비워놓고는 최종적으로 파워 엘리트 그룹을 권력 감시하면서 거기에 너무 자신감 혹은 자기 만족감을 얻고 있었던 언론에 자화상이 투영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건 좀 편견일 수도 있는데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지면 비우기를 관례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선 강 교수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지만 언론사들이 검찰발 수사 보도에 대해서 과도한 뉴스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검찰발 보도들이 많은 클릭과 조회수를 이끌어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과연 소비자들이 정말 검찰 보도를 좋아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언론사가 그런 보도를 많이 쏟아내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만들어진 것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 왜 지면을 비워놓느냐, 왜 그 정도로 가치를 부여하느냐가 사실 궁금했는데 논문 보다가 되게 허탈해졌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요인이라는 거예요. 클릭수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조금 고차원적인 이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장사가 되기 때문에 기사를 그렇게 쓴다라는 것은 독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고 싶어서 보냐는 거죠. 그러니까 각 신문사가 일면에다가 어떤 기사를 쓰는다는 건 그 신문사 그 자체로 메시지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는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면을 비워놓고 언론사가 데스킹을 했는데 나중에 독자들이 그걸 클릭한다 그래서 독자들은 역시 이 기사를 좋아해. 이거는 되게 순서가 바뀐 거라는 생각이 들고 세상에 우리나라의 어느 언론 수용자가 아침에 신문 기사 펴면서 오늘은 우리나라 검사들이 어떤 수사를 했을까 이거 궁금해서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이 있을까 이렇게 신문을 폈는데 검찰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되는 뉴스는 이거구나라고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론사들이 독자적으로 자발적으로 뉴스 가치를 고민하고 창출하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 지금 이 상황의 좀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조심스러운 반박인데 그러면 가령 일면에 우리 임재원 변호사가 평소에 관심 많은 노동 관련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검찰발 뉴스보다 많이 볼까요? 그건 아닐 가능성이 그것이 높지 않을까요? 이어진다면 사실은 저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까?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클릭수도 많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 받은 그것을 신문에서도 면수에서 뒤로 배치를 해버리면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처럼 또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양과 퀄리티 문제도 예.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한 A4 7장 정도 되는 기사를 실는데 제가 보면 거의 같은 기사거든요. 일면에 실은 거 주원 부원하면서 2면 3면 실고 이렇게 되는 게 대부분이지 그 새로운 정보들이 꽉 채워져 있을 때 이 만자가 의미가 있는 거지. 같은 얘기를 실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언론사도 반성적인 태도를 취하는 언론사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채워야 한다. 왜? 다른 언론사들도 이렇게 채우고 있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정말 너무나 심각하게 관행화되어서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좀 막막할 정도입니다. 네. 검찰 관련 기사가 돈이 된답니다. 예, 이현주 변호사님. 예. 뭐 기자들의 이런 보도 간행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느냐를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면을 채우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수사와 재판은 한 사람의 범죄 사실에 관한 것인데 그 사람의 인생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뼈와 살을 가르고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보도를 한단 말입니다. 뭐 가령 저 조국 전 장관 보도에서도 이제 정경심 교수가 강남 빌딩주가 되고 싶어 이런 문자, 그건 사생활이잖아요. 공소 범죄 사실하고도 관련 없는 거고. 근데 이미 그렇게 지연 말단적이고 이런 파편적인 보도가 막 이루어지면 이미 저 아줌마는 탐욕스러운 아줌마, 무슨 짓이라도 했을 거야라는 인상이 나긴 되죠. 그리고 판사들도 영향을 받죠. 판사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검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대대적으로 보도되면 구속영장도 잘 나오고 판사도 유죄 쓰기 어렵다. 그래서 특수부 검사 출신인 어떤 변호사가 말해준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는 이분은 좀 아니다. 구속할 사안도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부장이 와서 쪼아가지고 이 사람이 엮여 들어가야 전체 그림이 된다라고 해서 본인도 괴로운데 판사님이 잘 구속영장 기각해 주시겠지 라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미 막 융단 폭격식 보도 이루어지고 검사회 예상과는 달리 영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자신 없이 쓴 그 범죄 사실을 공소 사실로 해서 기소를 해서 판사님이 잘 무죄 판결 써주실 거야 했지만 유죄가 나오는. 그래서 1심 유죄, 2심 유죄인데 대법원은 상고심은 굉장히 오래 3, 4년 들고 있으면서 기록을 검토하니까요. 대법원에서 한 90% 정도 무죄가 나와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 특수부 검사는 못할 짓이다. 네. 라고 해서 그만두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들도 경험적으로 이거 보도 때리면은 영장도 잘 나오고 판사도 무죄 못 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야, 이제는 조금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 검찰발 기사가 돈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검찰을 기자들은 그 납품받는 거래처로 이제 생각하는 거고 검찰은 계속해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품만 만들어내면 팔리니까. 야, 이제 조금 알겠네. 예. 보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주요 취재원인 검사들, 이 검사들과의 기형적인 관계가 저절로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른바 이제 친검 기자인데 이현주 변호사께서 직접 경험하셨다거나 목격한 사례가 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법조 기자들을 만났는데 동료 검사나 부하 검사들은 굉장히 인격적인 면이든 수사 능력에서든 낮게 평가하는 어떤 분을 너무너무 칭송하는 거예요. 네, 그 법조 기자 수명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냥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시는, 항상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생중계하시고. 정말로요? 네, 그리고 소환된 피의자가 퇴청하는 시각을 알려줘서 그림을 좋게 잡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자들한테만 친절하고 내부에서 부하들에 대한 신망이나 수사 능력은 낮은 신분이 기자들한테는 굉장히 평판이 좋으신 분을 봤어요. 이게 말하자면 그 교수님 논문 281페이지에 검찰 출입 기자는 감시견인가 친검인가라서 양쪽으로 나눠놨어요. 근데 저는 이 양쪽이 아니라 해석의 공동체이고 상호 협력적인 두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출입처하고 기자 간이 이제 공생 관계라는 건데 사실상은 저는 이게 또 출입처뿐만 아니라 상위 권력 기관에 대한 수능이라고 보여져요. 이를테면 노동 문제로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저는 노동자들보다는 사측에 더 동화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왠지 노동 문제면 노동자들과 더 가까워져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엔 별로 큰
이익이나 권력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법조 기자들한테 가장 불만인 부분, 언론 소비자 가장 불만인 부분 바로 그겁니다. 정말로 권력 감시해야 될 대상들에게 왜 이렇게 동화가 돼서 그들의 스피커가 되고 오히려 힘이 되어들 때에는 약간 나몰라라 하는 것은 너무 이중적인 잣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일 심각한 게 검찰에 단맞춰보는 기자들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령 좀 KBS 자유롭지못한 김병로 PB 사건도 거기에 걸려드는 문제 아닐까 싶은데 일단 취재원을 만나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얻은 답도 왜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마찬가지로 그 이해관계 당사자였을 순간조차도 검찰에게 최종적으로 답을 확인받는 것.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검찰 출입처로 멈추는 게 아니라 상위 권력기관이고 언제나 좀 진실을 말하는 기관이다라는 게 암암리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박용 교수님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예, 그 인터뷰했던 기자들 중에 많은 기자들이 지금 얘기하셨던 검찰은 진실만을 말하는 조직이다라는 인식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던 고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그 관행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기자들도 있고요. 이게 근데 기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생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조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특히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정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밀실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출입처와 비교할 때에도 언론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취재원과 갑을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종속적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다가 더해서 그런 어떤 구조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찰도 거짓 정보, 거짓말을 흘릴 수 있죠, 이현주 변호사님. 얼마든지. 일단은 그 출처를 흐리지 문제되는 보도인 경우에는 관계자에 따르면이라든지 이렇게 흐려서 사실은 검사가 수사상의 그 한도를 뚫기 위해서 확인되지 않은 본인은 거짓이라고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차별하게 흘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가장 크게 박 교수님도 2009년에 그 보도를 얘기하셨지만 논두렁에서 이미 우리 언론은 처박힌 거죠.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더 이상 재판이 필요 없습니다. 파렴치범이 세상 없는 파렴치범이 됐는데 이때까지 본 예에서 저희가 검사들이 그 수사상 그러니까 피의자를 일단 심리적으로 굴복시키는 거죠. 예, 저항할 피의 사실을 다툴 의지를 상실시키는 그런 수법으로 이런 그 자잘한 사실들을 많이 흘리죠. 나중에 보면은 정작 공소 제기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말입니다. 그 검찰들끼리 이 언론 사용 설명서 같은 거 서로가 공유한다거나 그런 문화가 좀 있긴 합니까? 그냥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전날에 기사를 빨간 펜 선생님처럼 이거는 좀 이렇게 쓰면 좋잖아. 이렇게 해서 그 검찰의 그 입맛에 맞게 쓰는 정도에 따라서 기사의 질을 달리해서 던져줬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기자들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기자들 사이에도 막 시기 질투를 하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예. 야, 그럴 때 그 검사들은 진짜 왕이 된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빨간 펜 선생님을 고쳐도 주고 어떻게 잘 보일까 막 선생님한테 숙제 내서 잘했어요 5개 4개 받는 것처럼 또 동글뱅이 5개 4개 받는 것처럼 이렇게 숙제죠. 기사가 이제 우리 검사장님께 제출하는 숙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렇게 기자가 줄 서는 출입처는 저는 삼성과 검찰 아닐까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일 것 같은데 이게 아예 검찰발 의혹 보도들이 이렇게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뉴스 보도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의 기현상이잖아요. 검찰이 공소 과정, 기소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언론 보도가 쏟아져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나오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그쪽에 아무도 또 손을 안 떼고 다들 관심 없어라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행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만
왜 우리나라만 이런 특이한 현상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기자를 저는 길들인다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길을 들이고 마찬가지로 기자는 그걸 정보를 더 많이 얻는데 만족하는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답답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박 교수님, 그 똑같이 사실 검찰발 기사를 써도 사안에 따라서 선과 악으로 극명하게 나뉘는 기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사건 보도 때와 국정농단 보도 때 똑같이 검찰 수사를 중계하고 피의사실 보도를 했는데 어떨 때는 선으로 규정하고 어떨 때는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 한국 사회가 이렇게 정파적 대립과 진영 논리가 워낙 심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것인데 사실 관행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거든요. 보수 언론도 진보 언론도 대체로 유사한 관행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행에 대한 비판도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도 내가 지지하는 정파의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대한 계산을 하기보다는 언제나 같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관행을 비판하셔야 언론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논문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있었는데요. 법조 출입처는 팩트가 아닌 추측으로 기사를 쓰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네. 보자마자 바로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기자. 그때 그 법조 출입 6개월 하면 5분이면 만드는 창작물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딱 데자뷰 되네. 네. 야, 여기서 또 만날 줄 몰랐습니다. 예. 이게 하나의 언론사의 뭐 관행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겠네요, 실제로. 아니면은 이거를 권장하는 측면도 있을까요? 예, 법조라는 출입처는 한국 언론이 출입하고 있는 모든 곳 중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입니다. 언론사들이 자신들의 실력을 겨루는 진검승부가 벌어지는 승부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기자들을 법조에 많이 배치하기도 하고 거기에 배치된 기자들에게 상당히 강한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는 너 왜 거기 출입한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단독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가지고 와라. 라는 그런 요구를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받은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해서 단독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줍니다. 아까 강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한국 언론이 법조 보도, 특히 검찰 보도에 굉장한 비중을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단독을 물어오면 신문의 경우는 일면, 방송의 경우는 톱뉴스로 아주 크게 보도를 해주거든요. 그것은 기자에게는 또 상당한 그 보상의 차원이 됩니다. 자신의 기사가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압박과 보상이 동시에 주어지기 때문에 기자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익은 기사를 내보내고자 하는 굉장히 강한 욕망에 그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아직 충분히 확인이 안 됐는데 위에서 너 왜 빨리 기사 안 가지고 오냐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기사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확인의 절차를 생략한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정 기사를 쓰더라도 뭔가 이게 그 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어떤 기자들 같은 경우는 검사랑 대면을 한 뒤에 마치 이제 나가는 척하면서 쓰레기통을 몰래 뒤지는 기자들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기자가 실제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기자는 없어요? 뭐 제가 본 적은 없어서. 네. 근데 그 쓰레기장을 뒤지는 기자들은 있습니다. 쓰레기장을요? 네, 검찰 그 쓰레기 뭐 모아두는 곳에 가서 이렇게 세절 안 된 수사 기록을 뒤지는 기자들도 있고. 근데 그 물론 이렇게 아까 앞서 어떤 기자가 극히 소수의 기자들이 소설을 쓴다라고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전혀 아무런 팩트 없이 소설을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다수의 경우는 들은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사실의 파편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렇게 살을 붙이는 거죠. 왜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진흙 빚을 때 뼈대를 만들어 놓고 진흙을 붙이지 않습니까? 뼈대는 아주 작은데 거기에 붙이는 진흙의 살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사실상 출발하는 팩트는
아주 손톱만한 것인데 나중에 기사는 아주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잘못만 했는데 이미 피의자는 구속을 면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말씀 중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사건의 입체적인 조망이나 사실을 밝히는 것보다 양과 속도의 압박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일면이나 톱 기사가 되는 것 자체가 보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럼 오보는 책임을 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언론에 우리가 저널리즘의 기본적으로 원칙을 요구하는 거는 제대로 된 정보의 전달, 아주 사소하지만 작은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인터뷰 내용 중에 어떤 게 나오냐면 오보로 기자상을 받았는데 그 상을 뺏진 않더라고요. 이런 영향이 뭐냐면 사실은 법이라는 게 말 한마디로 사람의 운명이 판가름 나는 게 바로 법이라는 영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법적 판단 이전에 검찰이 결국은 여론 재판을 이끌기 위해서 언론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고 언론이 여기에 동참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언론은 의혹 보도라는 이 이름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의혹 보도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가? 의혹은 아무 때나 던져도 언제나 사명감을 만족시키는 일인가? 이곳에 대한 어떤 점검 없이 언제나 압박을 하는 건 수나 양 그리고 오보라도 일단 우리가 더 많이 일하는 건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정확하고도 어떤 점에서는 실제적으로 배상 제도 같은 이런 좀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확실히 그 언론은 감점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검언유착 그 채널A 건 처음에 보도로 딱 터졌을 때도 채널A에서 감쌌습니다. 지금은 해고시켰지만. 그게 이제 그동안에 고착화된 문화라는 거죠. 감점제가 전혀 없는. 네, 네. 저는 검사하고 기자하고 직업적으로 특성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향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밑그림을 그려놓고 맞는 조각들은 모으고 아닌 것들은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재판에 가면 뭐 비고인에게 의해서 제출될 수 있지만 어쨌든 밑그림을 방향을 이미 설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것만 해서 법원에 던지고 기사 내고 그런 점 그렇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검사도 자기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나더라도 별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네. 기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책임지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뭐 이건 위에서 무죄 받더라도 기소해라고 한 사건은 위에서 감싸주게 돼 있죠. 그리고 뭐 그렇지 않은 작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큰 사건도 봐주는데 큰 사건 무죄 받은 검사도 봐주는데 뭐 조그만 사건 이렇게 그냥 다 하향으로 평준화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여론재판은 항소도 안 돼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여론재판 한 번 지나가면 사람들이 일단 관심을 안 갖게 되니까 너무 더 가혹한 게 또 언론을 통한 여론재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임전 변호사. 저는 그 논문 내용 중에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보는 피해 당사자가 수사받는 피의자라서 명예훼손 내는 경우가 많지 않다. 오보에 따른 위험성이 덜하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소송 낼 처지가 아니니까 사실은 그냥 막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어둡고 축축한 환경에서 곰팡이가 잘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보가 양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데스크에서든 뭐든 만들어 오라면서 일면 내놓고 있죠. 검찰은 의도에 맞게 정보 슬쩍슬쩍 흘리죠. 오보가 나가더라도 피해를 입게 될 당사자는 수사받고 있기 때문에 소송하기 어렵죠. 그러면 이런 식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오보가 계속 양산이 된다면 정말 기자 스스로의 자성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바꾸는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언론이 제기한 의혹과 다른 사실관계가 드러났을 때 소극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피의의 설립부터 관여했다는 의혹을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했죠.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가 조 씨의 횡령 범행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도한 기사는 굉장히 적었어요. 임장 변호사, 균형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 피의 관련해서 검찰이 제기했던 얘기는 일단은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다. 처음에는 이제 실소유주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실소유주인 조봉동과 공범관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긴 했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링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돈이 있는데 그게 사명 투자에 따른 수익금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조범동 씨에 대한 1심 판결의 결과는 코링크 운영에 관해서 조범동과 정 교수의 공범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받은 돈은 대여에 따른 이자다. 다만 이제 사모펀드 자료 삭제 지시에 따른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범관계를 인정한 건데 이게 조범동 씨에 대한 판결이라서 이 판결로 인해서 정경심 씨의 코링크 관련 혐의가 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재판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초기에 검찰 주장을 다 사실인 양 받은 언론 입장에서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면 그와 비슷한 비중이라도 사실은 실어주는 게 맞는 거죠. 예. 이 사건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주 변호사님. 네. 재판 절차에서의 보도는 사실 질이 멸렬한 과정이잖아요. 뭐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그래서 그 검찰 단계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뭐 보도를 회복할 방법이 사실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수사 단계에서는 매일매일 뭐 그 지역 말단적인 사실까지 보도되면서 보도량이 압도적이죠. 네. 그 통계에 의하더라도 그 형사 사건에 있어서 기소 전에 관한 보도가 80%, 나머지 20%가 재판 절차라는 건데 뭐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건 어떻게 됐나라면서 그 경과를 살펴보지는 않거든요. 이미 사람들의 내리 속에서는 뭐 나쁜 놈이라는 네. 각인이 찍히고 이건 뭐 회복할 수 없는 피해죠. 설사 소송에서 이겼다는 보도를 접하더라도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뭔가 소송 기술적으로 이겼겠구나. 뭐 정관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 쓰신 논문 내용에서도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식을 분명히 하고는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는 그게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단 말이죠. 예. 예. 예, 그 많은 기자들이 그 심지어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조차도 검찰 보도가 과도하고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여론 재판을 벌인 다음에 그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법원 단계에서 해주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 한 사람이 각성을 하고 노력을 하거나 또는 한 개 언론사가 앞으로 이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언론사들이 다 검찰에 출입을 하면서 똑같이 기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언론사들이 사실 다 같이 바뀌지 않는 한은 한 개 언론사가 이렇게 변화를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고민도 좀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맥락에서 제기되는 대안이 공판 중심 보도입니다. 실제로 KBS에서는 법원의 시간, MBC에서는 조국 정경심 재판 라이브라는 뉴스 코너를 연재 중인데요.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보시죠? 예. 저는 일단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보기는 봅니다만 그 법조 출입 기자 문제 중에 제일 제가 문제로 느끼는 거는 왜 검찰 출입 기자와 또 법원 출입 기자 왜 또 나누냐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의혹 제기된 검찰 출입 기자가 하는데 법원으로 넘어가면은 잘 모르는 일 뭐 이렇게 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렇게 이제 법원의 시간 같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좀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좀 어떤 점에서는 변호인 측의 주장도 있고 검사의 발언 중심도 있는데 대부분은 검사가 발언한 걸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법원의 시간에 대한 별명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이런 비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되게 다양한 법원에서 일어나는 어떤 공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다룬다기보다 이것 역시도 되게 정치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사건만 법원에 가고 있는데 물론 의혹 제기한 것에 대한 어떤 뒤처리 과정, 책임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 법원의 시간이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도 좀 더 넓게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합니다. 예. 박 교수님. 예, 일단 기존에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법원의 공판 과정을 좀 자세하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전히 검찰 수사 단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많이 떨어집니다. 조국 장관 수사를 검찰이 할 때는 메인 뉴스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리포트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법원의 시간이라고 해서 지금 KBS가 이렇게 따로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이런 뉴스들은 대체로는 다른 시간대의 뉴스, 메인 뉴스가 아닌 다른 뉴스 또는 인터넷과 같은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보도가 되거든요. 법원 공판 중심의 보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보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낮다고 보거나 뉴스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그 강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조국 사건 외에 다른 사건들도 법원 공판 중심으로 보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건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많은 대중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법원 공판 보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여전히 조국의 시간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재미가 없습니다. 밋밋해요. 예, 언론은 공부하는 사람이고 또 이 법원 공판 중심의 보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저도
끝까지 집중해서 기사를 읽거나 시청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사실 어렵거나 재미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더 사실은 재미없어할 내용이죠. KBS,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 4개 언론사가 사법농단 재판이 시작된 단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적해 오면서 그 공판을 모두 보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욱 씨 그 보도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오늘 초면이네요. 예, 사실 대부분 모르십니다. 이게 이 보도가 굉장히 보도 자체의 중요성도 높고 보도의 퀄리티도 굉장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메인 뉴스 리포트를 통해서 보도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신문에서도 뭐 주말판이라던가 인터넷으로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보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어떤 시민들의 각성도 중요하겠지만은 시민들이 이런 기사를 더 흥미있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법원 보도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새로운 뉴스 스토리텔링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이번에 미국 가지 않은 친구 있잖아요. 법원이 판단을 내려서 안 보내기로. 네. 이런 사건들은 사실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해가 안 가고 그 네. 무슨 말이냐면 대중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정치적 파장이 적어서인지 제대로 다루지 않고 건조한 보도만 이루어져요. 저는 매불쇼에서 오히려 들었습니다. 왜 그런 판단이 나오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자면 매불쇼도 기성 미디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시간에서 정치적으로 무게감 있는 사건만 다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대중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인데 법원의 판결을 사람들이 많은 의구심을 제시하고 때로는 분노까지 느낀다면 이것도 법원의 시간에서 다룰 수 있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욱 씨 갑자기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니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게 이제 그런 지적하신 부분들을 KBS 더 라이브가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좀 더 잘하세요. 좀더 잘하고. 안 봐서 그렇잖아요. 더 잘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법원의 시간을 누가 싫어할 것이냐, 법원이 싫어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 내용이 보도가 되지 과정이 보도가 되지 않으니까 판사는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해서 부담을 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법원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사실 검찰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면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출입처라는 의미는 장소적인 의미잖아요. 검사들 이야기 들으라는 거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대상인 피의자들 이야기 또 들으라고 사실 기자들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피의자들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은 수사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까지 사실 중계가 될 것이고 검찰은 검찰청에 출입하는 기자들 싫어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출입처와 기자들의 관계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그 출입처 얘기 나온 김에 갑자기 생각나는 예. 건데 KBS 그 보도국 네. 그 출입처 폐지한다고. 그랬었죠. 그거 아주 그 처음에 엄청 그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응원하고 지지하고 막 밥 사드리고 막 축포 터뜨리고 막 그랬는데. 밥은 안 사줬다는데요. 밥은 안 샀고요. 네. 그 이후로 그냥 뭐 얘기가 없어요. 그 진행 상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KBS 엄경철 보도국장이 답변을 보내왔어요. 네네. 예, 출입처 폐지 진행 상황을 좀 전해드리면 정치부에서 정당팀과 의정팀으로 나눠서 의정팀은 출입처 없이 취재하고 있고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법조는 검찰 취재 기자를 줄이고 법원 취재 기자를 늘렸다. 더불어 검찰에서 나오는 정보 자체가 엄격해져서 출입처 의존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구조적으로 출입처에서 멀어지면서 시각을 탈피하려는 노력과 관행적인 취재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시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죠? 예. 긍정적인 점은 일단 공소장의 공소 사실은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일 뿐인데 거기 플러스 뭐 흥미 위주의 단편적인 사실까지 다 보도가 돼서 피의자는 굉장히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 말입니다.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그 변호인의 변론하고 재판 진행 절차에서 판사의 언급들을 통해서 검사의 가오들이 드러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피고인이 기소당한 사람이 자기 할 말을 하고 검사의 가오가 지적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 논문 읽다가 본 게
출입처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이유가 지금 정보 자체가 좀 엄격하게 공보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현재 기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레기라고 부르는 법조 출입 기자들에게 불만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는 약간 저는 의구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좀 더 투명하고 어떤 점에서 일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건데 왜 과거의 관행을 더 좋다고 얘기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저 출입처 제도를 없애는 것 이상으로 정말 기자 개개인의 좀 관행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네, 그만큼 타성이 굉장히 강한 거겠죠. 이게. 이 검찰 출입 기자들은 그 검찰이라는 출입처를 기자들이 계속 출입하면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터뷰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자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검찰이 정보를 독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또는 기자들이 검찰에 출입을 아예 안 하게 되면은 검찰이 수사를 자기 입맛대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논문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해법 가운데 하나가 정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처럼 정보를 검찰이 독점하고 있고 그 정보들이 이른바 빨대라고 하는 음성적인 루트를 통해서 일부만 공개되는 그런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기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공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도 검찰도 판결문, 소송 기록, 수사 기록까지 필요하다면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고요. 우리나라는 그 지나치게 정보를 이렇게 폐쇄적으로 담아두는 경향이 있는데 심지어 판결문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개하면 기자들이 검사들에게 음성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얻어야 하는 유인이 사라지면서 좀 더 이 정보의 교환이 양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재원 변호사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논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이 있잖아요. 가령 이제 뭐 사건 기자 제도라든가 검찰의 정보인 시스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건 기자 제도만 놓고 봐도 제가 이제 반도체 지급병 사건을 계속 대리하는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공정 설명해야 되죠. 의학적인 부분도 설명해야 돼. 근데 이걸 계속 팔로우하는 기자들은 훨씬 더 깊이 있게 보거든요. 관계도 쌓이면서 신뢰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출입처와 상관없이 계속 쫓아가는 기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검찰의 정보 공개 시스템 부분도 그렇죠. 그 논문의 내용 중에 보면 이제 피의 사실 공표가 불가피하다는 기자들의 진술들 있잖아요. 저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하지만 피의 사실 공표가 분명히 범죄로 지금 법률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것이 피의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도 계속 생기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될지를 심도 있게 그 내부적으로 정해가지고 공개하는 절차를 약간 공론화해 버리는 게 낫다. 지금처럼 담당하는 검사들이 그냥 자의적으로 마음에 드는 기자들한테 그 범위까지 정해가지고 흘리게 하지 말고 그냥 이 공개 절차 자체를 좀 공개적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건 기자 제도에 대해서는 뭐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좀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몇몇 기자들이 제안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처럼 기자들이 특정 기관이나 공간에 들어가서 그 기관을 담당하는 출입처 제도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이슈가 발생한 시점부터 이슈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그 이슈의 생애주기 전체를 기자가 따라가면서 계속 담당하는 제도죠. 그런 식으로 하면 예컨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에 지금의 방식은 참사 현장에는 막내 기자들이 가고 그리고 경찰에 가면 경찰 출입 기자들이 검찰에 가면 검찰 출입 기자들이 재판에 들어가면 법원 출입 기자들이 담당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기자가 참사 현장에서부터 마지막 이 이슈의 끝까지 계속 팔로우하면서 그 취재하고 보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보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좀 납득이 수긍할 수 없었는데 2019년에 그 검찰 공보 담당관 제도를 만들어서 수사 검사가 뭐 기자들하고 직접 접촉하는 거 금지한 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반대하는 이유 말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검찰 권력에 대한 감시 통제라고 하니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검사가 사건을
그 봐주는 게 더 큰 권력이고 그래서 그런 걸 감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검사가 공개를 하겠습니까? 그건 사건 관련자, 피해자, 뭐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이면 그 장모 사건의 피해자를 쫓아가서 하는 거지 검사에게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데 뭐 저희가 뭐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뭐 수업 시간에 졸았냐 안 졸았냐 그게 국민의 알 권리로 가치가 있는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좀 기자님들이 좀 솔직하지 못하지 않는가. 저는 기자들 개개인의 욕망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사 한 명 알아두면 도움되는 것처럼 검찰이 워낙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뭐 기소 편의주의, 독점주의 검사 한 명 알아두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그런 내면의 욕망의 문제를 약간 감추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검찰이 불편해할 만한 내용을 하나씩 꼭 집어넣네요. 영화 스포트라이트라고 있잖아요. 영화 저널리즘 영화의 거의 꽃이라고 불리는 최근 작품인데 제가 한국식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 게 사제 성추문 문제니까 종교 전문 기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 보육원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복지 전문 기자가 또 들어가야 되고 경찰청 출입 기자가 돼서 각각 다른 출입처들이 다 이렇게 다른 조사를 하다 보면 사건 중심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스포트라이트 같은 영화나 기사는 불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중심 제도로 가야지 그 어떤 그런 취재로 가야지 절대 이렇게 출입처로는 정말 굵직한 기사라든가 굵직한 사회적 문제 제기라든가 권력 감시가 불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사건 기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친검 기자, 검언 유착 기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자 개인의 문제로 보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언론 어떤 조직, 문화, 관행 뭐 이런 쪽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기자 개인의 문제로만 환원시켜서 이야기하지는 말지 않은 입장입니다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자들이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개인 기자 계속 비판할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법조 기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혹시라도 그 조직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내가 무능한 기자로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유능한 기자로 인정받아서 발탁되어서 법조에 배치가 됐는데 계속 낙종을 하거나 조직의 요구를 성과로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에 그것이 자신에게 이제 그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조직의 요구와 이런 기자의 대응들이 맞물리면서 법조에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기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해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법원 중심의 보도가 아주 중요하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계속 제기되어 왔던 대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 중심의 보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낮은 측면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클릭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시청자분들부터라도 검찰 수사 보도 말고 법원 중심 보도도 많이 좀 사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언론사들이 개별 언론사들이 법원 중심의 보도를 하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다 같이 한꺼번에 변화하지 않으면 사실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언론사들이 협력보다는 경쟁을 하는데 익숙한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대로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언론이 공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언론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이런 다 같이 변화를 모색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이현주 변호사께서 검사와 기자가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사실 검찰 쪽에서도 이 언론 보도 관행과 관련해서 뭔가 근본적인 움직임, 개선책 이런 것들을 좀 이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작년에 공보 담당관제를 만든다는 발표 이후로는 크게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검사들은 사실 조직의 문제, 그 법무부가 아니라 검사들 본인은 검찰 조직의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그 고위직 검사들은 다음 인사에라도 물 먹으면 변호사 하실 분들,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 평검사들은
형사부 검사인 경우는 뭐 한 달에 300건, 400건 막 허덕이면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자신의 관심사는 인사죠. 인사. 다음 인사에 어디로 가느냐. 그거지 검찰 조직의 문제를 고민하는 검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믿는 그게 신뢰가 좀 없습니까? 그게 예, 검사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검사가 기자를 믿는 형국이 지금 그 예. 기자와 직접 접촉을 할 수 있는 검사들의 범위는 워낙 협소하죠. 그리고 그 서울중앙에서 뭐 그 중요 사건을 하시는 분들 그 외의 검사들은 자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는 다음 뭐 7월 인사 때 그 가령 이렇게 암을 앓고 있는 검사도 자기 다음 인사를 걱정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기 다음 보직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 뭐 나 법무부 뭐 대검 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못 나가는 검사라도 KTX 다니는 데로 가야 되는데 이거지. 아니 근데 정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너무 암울하잖아요. 예, 그게 현실이에요. 예. 현실이에요. 그래 현실입니까? 네. 현실이야. 그러니까 그 옆을 가리고 경주를 하는 경주마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뭐 검사들 기자들도 인정 욕구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다라는 말 그 논문에 나오는데 검사들도 그 자기의 존재 가치를 보직으로서 증명하고 싶은 그 욕망이 가장 크죠. 그런 검사들을 기자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검사가 그렇지 않고 저는 모든 기자가 그렇지 않지만 그렇죠. 기자분들 중에 특히 정치적 야망이나 혹은 출세욕이 있는 분들이 꼭 거치는 곳이 사실 법조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아마 검사분들도 일하시나 바쁜이 많겠지만 좀 정치적인 욕망이 있거나 혹은 출세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결합이 됐을 때 이런 부분에서 아까 낙종을 두려워하신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그런 검사분들은 어떤 점에서 기소율에 굉장히 신경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의혹이 결국 의혹이 아니기를 바라는 어떤 검사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건데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기형적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언론과 검찰이 왜 이해관계를 공유해야 됩니까? 어떤 부분이라도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 의식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구조적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좀 답답한 거는 자꾸 구조적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뀌기 힘들다라고만 들리는 겁니다. 그런 네. 부분에서는 좀 더 과격하고 조금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임자훈 변호사. 저는 가장 중요하게는 그 검찰발 기사에 대해서 약간 관습적으로 부여되는 그 기사 가치, 정보 가치를 좀 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검찰 출입 기자와 검사가 우리나라 언론 환경에서 최상위 권력 카르텔의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약간 좀 허울 같다라는 느낌도 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논문에 이제 그 법조라는 출입처의 특수성에 대해서 쓰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모든 사회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이다. 하나고, 두 번째는 극단적인 정보 비대칭 관계가 형성돼 있다. 그래서 법조라는 데가 특수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이 이렇게 막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요. 이렇게 언론과 극단적인 정보 비대칭이 형성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그런 비정상적인 토양에서 만들어지는 검찰 출입 기자들의 그 특수한 문화라는 것도 정상적인 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논문 뒤에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검찰이 기자들에게는 선배한테 일을 배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출입처다. 그러면 그러한 비정상적인 토양에서 만들어진 문화가 계속 교육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기자로서 갖춰야 될 자세인 것처럼. 그래서 이거 빨리 끊어줘야 된다. 끊어주지 않으면 계속 양산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검찰 출입 기자들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우리나라 언론 개혁의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 이제 하나만 딱 네,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제가 논문 읽다가 제일 좀 흥미로웠던 게 바로 이 은어 구조였어요. 뭐냐면 법률 용어도 어렵지만 기자들이 좀 이해해서 쉽게 전달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안 될까 했더니 오히려 당신들끼리 은어 구조를 만들어서 확인됐다, 알려졌다, 전해졌다가 다 다른 이 기가 막힌 은어 구조입니다. 이걸 또 교육해서 전달하고 이걸 못 지키면 좀 자격이 안 돼 있고 사수가 누구야 뭐 이런 말을 듣는다고 했는데 이런 것부터 저는 실질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법률 관련 기사가 은어 체계 위에서 움직여야 됩니까? 일반 언론 소비자들이 더 오히려 알기 쉽도록 명쾌하게 투명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부터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법조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예. 네. 후배들이 이 논문들을 좀 돌려보면서
예, 좀 의식도 하고 반성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주변에서 좀 논문을 좀 참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좀 들으신 게 있으세요? 최근에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항의를 받기도 했고 어떤 것 때문에 항의를? 기본적으로 이 논문의 전제에 대해서 네.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기사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고맙다. 뭐 좋은 내용이었다. 동의한다라고 연락한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네. 네. 그 실제로 이게 여담입니다만은 그 인터뷰를 섭외하는 과정이 이 논문을 작성하는 절차 중에서 제일 힘들었거든요. 많은 법조 기자들이 인터뷰를 사양을 했습니다. 예, 어차피 다 답을 정해놓고 하는 이야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상당히 거부감을 보이는 기자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뭐 법조 기자들 뭐 모든 직업 집단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냥 다양하고 이질적인 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응들도 좀 제각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만났던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그 회의적인 생각을 말하는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이런 어떤 대안들이 비현실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결국 언론이 공멸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언론이 이런 관행의 변화를 외면하지만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이 습관을 바뀌기가 어렵듯이 언론도 관행을 바꾸는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떤 위기 상황을 생각해서 좀 하루빨리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개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